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캐나다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주요국들이 이번 사태의 해법을 모색하고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내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은 전국이 맑고 덥겠지만 대기가 불안정해지며 한때 요란한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기상청은 맑은 날씨에 강한 햇볕이 더해져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고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 대기 불안정으로 내륙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오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대체로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다가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6호 발사가 올해에서 내년으로 연기됐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유럽 우주발사체 기업 아리안 스페이스로부터 아리랑 6호의 발사가 내년 1분기로 미뤄질 것이라는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아리랑 6호는 당초 아리안 스페이스의 베가 C에 탑재돼 하반기에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함께 실릴 이탈리아 우주청의 위성 플라티노 1 개발이 지연되면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리랑 6호는 가로, 세로 50c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고해상도 관측 위성입니다. 산업 곳곳에 쓰이는 금과 팔라듐 등을 폐수해서 회수하려면 과정이 복잡하고 환경 부담도 컸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폐플라스틱을 활용해 폐수 속 금속을 회수하는 친환경 흡착제를 개발했습니다. 임늘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업 현장에서 대량으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그동안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손가락질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팀이 폐플라스틱을 이용해 폐수 속 유용한 금속을 친환경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흡착제를 개발했습니다. 폐플라스틱에 용매 처리를 하게 되면 불순물이 제거되고 속이 빈 다공성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후 하이드라진을 첨가해 플라스틱이 금속 이온을 빠르게 붙잡는 원리입니다. 이번에 개발한 흡착제를 폐수에 넣으면 귀금속을 붙잡는 자석 역할을 합니다. 특히 화학약품을 사용하던 기존의 금속 흡착제와 달리 폐플라스틱을 활용해 환경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기존에 활용되었던 흡착제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을 직접 활용하지 않고 고분자 파우더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만든 반면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기술 같은 경우는 폐플라스틱의 원형 자체를 이용을 해서도 흡착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폐자원 자체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습니다. 연구팀은 실험을 통해 폐수 속에서 특정 금속만 골라내는 흡착 성능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흡착제를 여러 번 사용해도 성능이 떨어지지 않아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흡착제 자체의 성능과 그리고 선택성 같은 경우는 이미 저희가 실험적으로 검증을 했고 이제 대량 생산을 통한 어떤 실증화 연구를 추가적으로 계속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폐자원을 고부가 가치 소재로 바꾸면서 환경과 자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과 문홍철 교수 연구팀은 전기 신호를 통해 창문에 추가되는 빛과 열을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 윈도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전기 신호에 따라 광학적 특성이 변하는 전기 변색 소자를 이용해 가시광선과 근적외선의 추가율을 실시간으로 조절할 수 있는 차세대 창호 시스템입니다. 연구팀은 겨울철에는 빛과 열을 모두 통과시키고 여름철에는 빛과 열을 모두 차단하는 등 투과율 조절을 통해 에너지 절감과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호에 변색 소재를 적용해 반사광에 의한 외부의 눈부심 현상도 줄임으로써 보행자의 편의성까지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은 기존 대형 원자력 발전소를 대체할 차세대 발전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4세대 원자로 가운데 용융염 원자로, 즉 MSR을 사용하는 방식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원전 관련 업체가 많은 경상남도가 MSR 생산기지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현지에서 박종혁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 있는 솔트포스 에너지 본사입니다. 이 회사는 용융염 원자로, 즉 MSR을 개발하는 업체로 4세대 원자로 전문 기업입니다. 4세대 원자로는 물을 냉각제로 쓰는 3세대 원자로를 대체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과 유럽연합 등 전 세계 13개 나라가 개발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4세대 원자로엔 6개의 원자로형이 있는데 이 가운데 하나가 MSR입니다. 녹는 온도가 매우 높은 액체 상태의 화학적 염을 물 대신 냉각제로 씁니다. 고압 누출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거의 없고, 그다음에 또한 설사 용융염이 새 나온다고 해도 이놈이 500도 이하로 떨어지면은 굳어버려요. 이런 장점 때문에 MSR은 300MW급 이하의 소형 모듈 원자력 발전소인 SMR에 적합한 4세대 원자로 가운데 하나로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솔트포스 에너지사는 이 용융염 원자로 분야의 선두주자로 꼽힙니다. 경남 대표단이 이 회사를 공식 방문한 목적도 바로 경상남도에 이 회사의 생산 기지와 R&D 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입니다. 솔트포스사의 제작 기지를 우리 경남에 유치하고, 또 솔트포스사의 설계 기술과 관련된 엔지니어링 센터를 경남에 유치하기 위해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솔트포스 에너지는 지난 2023년 경남도를 방문했고, 지난해엔 경남의 원전기업 9곳을 찾아 현장 실사를 통해 원자로 제작 능력을 확인했습니다. 또 경남도와 기술 현황을 공유하고 제작 단계에서 경남의 원전기업과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이번 방문엔 경남의 원전기업도 참여해 뛰어난 부품 제조 기술과 경쟁력을 소개했습니다. Korea is the clear priority. And then we have to understand where in Korea. And Gyeongsangnam is a favorite at the moment. AI 시대에 접어들며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는 세계 SMR 시장이 오는 2035년까지 600조 원 이상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원전 관련 매출액은 지난 2023년 기준 1조 8천억여 원입니다. 이 가운데 57%가량을 경남에 있는 기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남 대표단은 이번 방문이 용융염 원자로 생산 기술을 구축하는 디딤돌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YTN 박종혁입니다. 유럽을 공식 방문 중인 경남 대표단이 현지 시간 16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핀란드의 소형 전천후 위성 전문 기업 아이스아이와 투자 유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남도와 아이스아이는 우주산업 관련 기업의 합작 법인 설립을 공동으로 검토하고 위성 데이터 활용 확대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남 대표단은 이번 협약이 경남도와 북유럽의 전략적 협력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핀란드 에스포에 본사를 둔 아이스아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소형 위성을 운용하는 선도적인 위성 기술 기업입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캐나다를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상황을 이유로 조기 귀국하기로 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현지 시각 16일 SNS에 트럼프 대통령은 G7에서 훌륭한 하루를 보냈다며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무역 협정을 체결하기도 했다고 썼습니다. 이어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오늘 밤 정상 만찬 이후 떠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전망이던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은 열리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과 공방 중인 이란이 휴전과 핵 협상 재개를 원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뉴욕 증시와 유가가 안정세를 되찾았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6월 뉴욕 엠파이어 제조업 지수는 예상치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나 미국 내수 경기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이란이 미국과의 핵 협상 복귀와 이스라엘과의 휴전을 희망한다는 소식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반면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서부 텍사스산 원유 7월 인도분은 전장 대비 1.66% 하락한 배럴당 71.77달러에 거래됐습니다. 국제시장 비교 대상인 브렌트유 8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 대비 1.35% 내린 73.23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이 이란의 원유 수출 허브인 카르스 섬을 공격할 경우 유가가 배럴당 9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Any kind of conflict going on in the Middle East, or particularly if it escalates, is going to lead to rising oil prices, which will lead to inflationary pressures in the U.S. 이런 가운데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조사한 6월 뉴욕 엠파이어 제조업 지수는 마이너스 16을 기록해 전월에 마이너스 9.2는 물론 예상치 마이너스 5.9보다 훨씬 내려갔습니다. 경기 선행지표에 해당하는 뉴욕 제조업 지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하는 관세 정책으로 미국 제조업 경기가 크게 위축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글로벌 공급망에 민감한 미국 제조업 기업들은 관세가 부과되면 원자재와 중간재 비용이 올라 생산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중동 전쟁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미국 기업들이 투자를 망설이며 사태를 관망하고 있어 앞으로 공급은 물론 고용 문제가 점점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고조되는 중동 전운에 우리 산업계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불황과 관세 여파로 허덕이고 있는데 유가까지 높아지면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국내 석유 비축량은 202일치 이상으로 당장 수급 불안은 없을 전망입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 이스라엘 충돌에 우리 정부와 산업계가 가장 주시하는 곳은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우리나라 수입 원유의 70%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 등 중동에서 오는데 물량 대부분이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란이 과거 여러 차례 위협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선다면 국제유가 급등뿐 아니라 국내 석유 수급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원유에서 정제된 나프타를 주 원료로 쓰는 석유화학 산업이 직격탄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항공업계의 항공유 부담도 커질 전망입니다. 중동에 진출한 우리 건설업계의 긴장감도 고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유가가 10% 오를 경우 제조업 0.67% 등 기업 비용이 평균 0.38%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정유업계는 정유업계대로 초비상, S-오일이 진행 중이던 신규 채용까지 중단할 정도로 정유업계는 어려움이 큰 상태인데 유가 상승은 오히려 장기적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그 수요가 위축이 되고 또 정제 마진도 침체될 뿐더러 판매량도 줄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정학적 위기 상황에 따른 급작스러운 유가는 오히려 정유업계로서는 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다만 석유 비축 물량은 작년 기준으로 정부 112.7일, 민간 89.4일 등 합계 202일로 안정적이라 당장 수급 차질을 우려할 상황은 아닙니다. 정부는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금융 실물 경제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중동 지역 수출 피해 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지난달 수입 물가가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 하락 영향에 넉 달째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5월 수출입 물가지수 및 무역지수 자료를 보면 수입 물가지수는 전달보다 3.7% 하락해 2023년 11월 이후 1년 6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수입 물가 하락은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 하락에 기인했고 전달과 비교해 원유가 9.2%, 무연탄이 7.8%, 커피가 6.1%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 13일 발생한 이스라엘-이란 전쟁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져 이달 수입 물가가 오를지는 추이를 좀 더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해 유류세와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조치를 연장합니다. 휴가철을 맞아 460억 원을 투입해 농축 수산물 할인을 지원하고 달걀, 닭고기 등 핵심 품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휘발유 값이 1리터에 평균 1,700원을 넘었습니다. 중동 사태 격화 여파가 반영되기 전인데도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8월 말까지 2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율은 10%,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15%입니다. 중동 사태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와 유가 연동 보조금 지급을 2개월 연장하겠습니다. 승용차 개별 소비세 한시적 인하도 오는 12월까지 6달 연장됩니다. 승용차 개별 소비세는 100만 원을 한도로 기본 세율 5%를 3.5%로 내린 상황입니다. 전후방 파급 효과가 큰 자동차 산업.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차 내수 판매는 늘었지만 수출은 3.8%, 생산은 1.9% 줄었습니다. 가격이 급등한 달걀의 경우 산란계 협회가 고시 가격을 강제해 값을 끌어올렸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생산자 단체가 아닌 축산물 품질평가원이 산지 가격을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가격이 불안한 닭고기는 다음 달 태국산 4,000톤을 들여오고 브라질 조류 독감 미발생 지역에서 생산된 건 8월 중순부터 들여올 예정입니다. 고등어는 10,000톤에 대한 관세를 연말까지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휴가철을 맞아 다음 달까지 460억 원을 투입해 농축수산물 할인을 지원합니다. 중소식품기업을 위해서는 국산 농산물 구매 지원 정책자금 200억 원을 편성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지난달 국내 친환경차 판매량이 처음으로 내연차를 추월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국내 자동차 판매량은 14만 2천 대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4%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친환경차는 52%인 7만 4천 대로 처음으로 50%를 돌파했습니다.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은 62억 달러로 넉 달 연속 60억 달러를 돌파했고 친환경차 수출은 지난해보다 10.2% 증가한 7만 5천 대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다만 대미 자동차 수출은 관세 부과와 지난해 호실적에 따른 기저 효과 등으로 27.1% 감소했고 이에 따라 자동차 생산량은 3.7% 감소한 35만 9천 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서울 집값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서초구가 0.95% 오르는 등 강남 3구의 상승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올랐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재지정 이후 주춤했던 서울 집값이 숨 고르기를 끝내고 다시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를 보면 서울 집값은 0.38% 상승했습니다. 서초구가 0.95%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고 이어 송파, 강남구 순으로 나타나며 강남 3구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양천, 성동, 용산, 마포구 등도 0.6% 넘게 상승해 서울 평균 상승폭을 웃도는 등 25개 자치구 모두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경기도는 과천과 성남 분당구의 상승률이 돋보였지만 도 전체의 집값 하락폭은 커졌고 인천도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수도권에서 신축, 재건축 수혜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됐지만 그 외 단지는 관망 심리로 계약 체결에 신중한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행정 수도 이전 기대감으로 세종 집값이 1.45% 올랐지만 울산을 제외한 5대 광역시 등 대부분 지역이 하락했습니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짙어지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집중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 양극화는 심해질 전망입니다. 강남을 포함한 서울 주택시장의 수요 쏠림이 강한 편입니다. 당분간 이제 수도권과 지방의 수요 양극화가 가격의 간극으로 벌어지는 현상들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전국 전세 가격은 보합세를 나타냈고 월세 가격은 0.05% 상승하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2차 추경 예산안의 핵심인 민생회복 지원금. 전 국민에게 15만 원을 일괄 지급하고 취약계층엔 최대 50만 원까지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빠듯한 세수 여건과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 효과를 고려할 때 차등 지급이 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민생회복지원금은 당초 전 국민을 대상으로 25만 원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보편 지원 성격이었습니다.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 선순환을 되살리겠습니다. 하지만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지적과 올해 세수 부족으로 재정 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 대통령도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지난 9일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지원을 우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편 지원 대신 차등 지원이 대안으로 부상했습니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생회복지원금은 두 차례에 나눠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15만 원씩 지급하고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에는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을 선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빠른 소비 진작을 위해 기본 금액을 신속히 먼저 주고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의 국민에게 추가 금액을 더 주는 1, 2차 단계별 지급 방식입니다. 빠듯한 세수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취약계층의 지원 효과를 높이려면 차등 지급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화폐 형태의 소비 쿠폰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민주당은 보편 지원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최종적인 당정 협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득 상위 10% 고소득자의 지급 방안이 최종안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산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이번 주 목요일 민생회복지원금 등이 포함된 20조 원 안팎의 2차 추경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예스24가 해킹 먹통 사태 일주일 만에 1차 보상안을 내놨습니다. 대표이사 명의로 공식 사과문을 내며 뒤늦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스24 독서 커뮤니티 앱을 열자 정상화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공지가 나옵니다. 신간 작가 인터뷰 등을 제공하는 채널 예스를 클릭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스24 해킹 먹통 사태 이후 서비스 대부분이 재개됐지만 여전히 복구 중인 겁니다. 예스24는 사고 발생 일주일 만에 구체적인 보상안을 내놨습니다. 예매했다가 공연을 못 본 경우 티켓 금액 120%를 돌려주고 전자책 구독 서비스 회원들은 이용 기간을 30일 연장해줄 계획입니다. 또 도서나 음반 등 출고 지연 피해를 입은 고객에겐 포인트 2,000점을 적립해준다는 내용 등이 보상안이 담겼습니다. 예스24는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한 보상 방안도 별도로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분에게 머리 숙여 깊이 사과한다는 대표이사 명의의 입장문도 사고 발생 이후 처음 올라왔습니다. 김석환 최세라 대표이사는 현재 진행 중인 원인 조사와 보안 진단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번을 계기로 보안 체계를 원점에서 재점검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해킹 사실을 뒤늦게 알렸다는 비판에 대해선 랜섬웨어 공격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해커가 추가 위협을 가할 수 있어 정보 공개 수위와 시점을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예스24는 앞으로 더욱 투명하고 일관된 자세로 소통하겠다고 했지만 이용자들의 신뢰 회복까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전북 도내에서 올해 첫 댕기열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댕기열 환자는 지난 14일 태국 여행 후 발열 등 이상 증세를 보였으며 보건환경연구원 검체 검사를 통해 댕기열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제3급 법정 감염병인 댕기열은 모기 등에 물린 상처로 바이러스가 침투해 걸리는 감염병입니다. 3일에서 8일간의 잠복기를 거쳐 고열, 두통,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지만 대개 일주일 정도 지나면 호전됩니다. 하지만 심각한 경우에는 출혈열이나 댕기 쇼크 증후군으로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6월 17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